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에게 놓여진 과제는 역시 혁신이 되겠죠. 근데 어떤 혁신이냐, 또 제 혁신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거는 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분은 어떻게 보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에서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어제 지도부가 총 사퇴를 했는데 이건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연하고 불가피하다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냥 보도는 봤습니다. 그런 이게 이제 고성이 오간 이유가 왜 송 사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항변 차원에서 또 고성이 오갔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물론 다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예, 아니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적어도 이게 지금 그냥 선거 하나를 진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사에 매우 중대한 어떤 그 신호가 될 수도 있는 네.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건데 이 변화에 대한 대응이 남달라야죠. 자극이 남다르면 변화도 남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뭐 이렇게 하나만한 이런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더 위험해지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부의 총사퇴는 뭐 당연한 수순이고 불가피한 수순이었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근데 지금 그러면 원내대표 지금 선거를 거의 한 달을 당겨서 16일 날 치르기로 했어요. 예. 이것도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그러니까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 갈아엎고 예전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많이 해봤던 그러한 무슨 비대위, 혁신 비대위든 무슨 비대위든 예. 비대위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많이 했었나요? 예,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예, 엄청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이게 정해져 있는 정치적 절차를 통해서 인물과 노선 경쟁을 해나가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네. 후자를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누가 원내대표가 될 거냐, 이거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건 뚜껑을 정말 열어봐야 되는 거고, 또 이게 의원 간의 어떤 또 호불호 이런 거, 친소관 이런 것도 많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 원내대표 선거야말로 깜깜이 선거입니다. 그리고 그 이른바 국회의원들이 다 포커페이스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이고, 네. 이 2년이라고 하는 게 길게 되면 10년, 20년 되신 분들도 있고요. 짧은 관계더라도 건너 관계들이 있고 이래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알겠습니다. 지금 혁신의 방법이 아니라 혁신의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는 아마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도 지역구가 서울이잖아요. 네. 계속 이제 박영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셨을 거 아닙니까? 현장을 누비셨을 텐데 예. 현장을 누비면서 딱 체감하는 게 어땠습니까? 이제는 솔직 버전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민주당 니네마저라고 하는 실망. 그리고 니네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분노.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정치는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데 능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니네 무능하다라고 하는 질책은 있었습니다. 결국은 무능과 위선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무능한 것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위선, 오만, 내로남불 이런 문제들에 너무 상징적인 사건들이 많이 이제 생기면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 분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죠.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 머릿속에서 또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게 여러 장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전세계약권이라든지 또 당 소속 의원들의 전세계약권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현장을 두면서 가장 크게 이제 어떤 물론 좋은 반응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응을 좀 체감했던 게 어떤 경우였어요? 하여간 무슨 반응을 보였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그야말로 남 탓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그리고 남을 탓하는데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걸 모르는 것처럼 비쳤을 때거든요. 사람이 넘어지면 그 넘어진 자리를 딛고 그 손으로 딛고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 손으로
쟤 때문이라고 다른 걸 가르치면 못 일어나요. 남을 탓하고 있으면 그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으면 딛고 일어나야 되는 손으로 남을 가르치고 있으면 못 일어납니다. 네. 무슨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넘어진 자리가 어딘지를 딛어야 됩니다. 민생무능, 내로남불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이 다 그 죄인이고 반성 대상이라고 반성. 그러면 제가 하나만 특정해서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저는 그러면서 그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정말로 이 민심의 이반의 체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의아하게 봤던 아주 조각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LH 사태가 터지고 의원 전수조사 이야기가 난 직후에 몇몇 의원들의 땅 소유 문제가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보도를 탄 적이 있었고 네. 그 가운데에는 그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거론됐던 민주당 의원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제가 그 의원이 누구인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지금 당 지도부나 당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느냐. 저는 그걸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이전에 사실은 이 선거 왜 하냐.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두 번째 상처를 줬었던 일들로 인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 때문에 물러났던 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예 그분들이 그 선거본부의 주요 직책을 안 맡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사후 평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의혹이 대상이 되신 분들은 그런 역할을 피하고 근신하고 하는 모습이 더 우선이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맡기겠다고 해놓고 지원 유세에 부르면 그건 당연히 이중 플레이 아닙니까? 까놓고 말씀드려서 그런 거 아닌가요? 지적과 비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니까 민심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했다는 거 느낀다라고 하면서 과정에서 못 느낀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사실은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네. 국민들께서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 진짜로 반성하고 있는 거냐, 영혼 없는 반성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만 혁신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와 걱정이 있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저는 사실은 희망을 봤어요. 어떤 점에서요? 보통 의총하고 오면 화상의총으로 하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그렇게 하죠.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코로나 탓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계속 대면 의총을 했고 거기서 지지고 복고를 했었던 말이죠. 근데 화상의총은 사실상 그냥 뭐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도 대면 의총 요구가 쏟아져 나왔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자. 반반씩 나눠서라도 하자. 그래서 지도부도 거기에 긍정적으로 일단 준비하겠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어제 의원들이 제가 대충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20명은 넘는 의원들이 발언에 나섰고 화상 의총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뼈 아프고 솔직한 얘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각자가 느꼈던 민심의 그 분노의 깊이를 정확하게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고 다르게 측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의견을 서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조절해 나가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우리 초선 의원님들 오늘 모인다면서요? 있고 거기서 아마 더 구체적이고 선명한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거든요. 재선 의원님들도 다음 주 월요일 날 모이자고 지금 사발 통문 돌리고 있는 중이고요. 네. 저도 뭐 저 그동안 의견 같이 모으고 했었던 분들하고 이제 따로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하자고 얘기를 해서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혁신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요전부터죠. 이제 그 한 일주일짜리 비대위를 출범을 시켰잖아요. 네. 비대위원장을 이제 도정환 의원이 맡기로 했어요. 예. 근데 오늘 조간을 보니까 혁신한다면서 또 친문이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그 정말로 일주일을 할 분이었고 무슨 권한을 특별히 가지고 있거나 결정해야 될 일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점잖은 분을 아마 이제 물러난 최고위원들이 점잖은 분을 이렇게 앉힌다고 했는데 그 만치고 보니 저도 신문 보고 깨달았네요.
뭐 친문 모임이 민주주의 4.0의 뭐 대표다. 부엉이 모임 멤버였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예, 쏟아냈던데 그게 본질일까요? 그런 고려랑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뽑아서 오히려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전혀 그런 고려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의 내용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의 맥락에 따르면 역시 민생에 천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신다면 그러면 그 민생에 천착하는 당의 모습을 그럼 어떤 식으로 퍼포먼스로 정치적 퍼포먼스로 나올 거냐는 역시 민생개혁 입법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개혁 입법도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오래된 숙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네, 인구 감소, 기후 변화, 네, 노동 개혁. 이게 다 이름은 개혁을 다 붙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네. 그동안 민주당은 그 개혁을 사법개혁에만 막 열중하는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보였단 말이죠. 사법개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민연금 개혁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여야의 합의와 국민적 합의가 되게 필요한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야,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선 앞두고 그거 손대기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해야죠. 그게 정치인데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치인들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답은 머릿속에 있는데 얘기를 안 하면 그건 솔직하지 못한 거고요.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건 비겁한 얘기인 거예요. 네. 근데 정치인들 적어도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당장 그 국민적 합의가 어렵고 물론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2,200만 원입니까? 수급자가 550만이에요. 그분들한테 앞으로 이 조금 좀 조정하겠다. 당신들 손해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정치적으로 부담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1965년생이 연금을 따박따박 다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1억 6천만 원이 수익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생이 그 연금을 따박따박 다 냈을 때 얻을 수 있는 돈은 4,800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20대 30대들한테 이 국민연금은 미래 수익이 더 보장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더 유리한 구조인 거예요. 이걸 바꾸는 것을 기성세대하고 합의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배들이 연금 가입을 꺼릴 수밖에 없고 피해를 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설득할 문제뿐이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 되는 과제거든요.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라도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그게 민주당이 힘 있을 때 정권이 힘 있을 때 오히려 했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네. 여전히 민주당은 그 집권 여당이고요. 네. 저는 민주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나갈 때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국가적 과제를 피해 나가고 침묵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 어느 국민이 그 정부와 정당을 믿고 그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제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서도 의원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최고였던 그 선택 기준이 그걸로 이제 그럼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새로운 인물, 새로운 가치, 새로운 노선을 표방할 수 있어야 네. 당을 그렇게 움직여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총선이 나오자마자 또 그 언론이 쏟아내고 있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왜 정책 기준 안 바꾸려고 하느냐. 오늘도 그 보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예. 정책 기준은 그대로 간다더라.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식의 어떤 보도도 쏟아져 나오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정책 기조에서 실패한 저는 국가 정책, 정부의 정책은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온갖 비판과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맞다고 그러면 뚜벅뚜벅 가는 게 저는 역사적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도 그대로 쭉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자산 격차의 문제로서 분노의 대상이었었던 다주택자들에 대한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린다? 지금처럼 이 방향으로 안 가고 그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재산 증식과 사회적 불평등의 어떤 요소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을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노력은 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차기 원내대표가 또 이제 그쪽으로 또 의장 방향을 이제 잡아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 방향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옳은 기조라고 한다면 그대로 쭉 가면서 오히려 보완입법적으로 더 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정말 문제는 우리가 어느 한 그 정책의 변화를 가져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성급하게 너무 빠르게 그 뭐 부작용에 대한 이런 그 우려와 대책이 부족한 채로
막 가고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는 저희가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일찌감치 대선 도전을 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 보선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대선 도전할 때 어떤 뭐 전망, 그다음에 당의 어떤 그 뭔가 기반이라는 것도 고려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보선 이후에 바뀐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저는 뭐 여전히 뭐 박용진의 노선 먹고사니즘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민생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민주당이 그러한 에너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새로운 인물, 젊은 정치, 개혁 노선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히 해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이미 뭐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거기에 걸맞게 그리고 국가적 과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연금 개혁이라든지 뭐 노동법 개정이라든지 뭐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 이런 국가적인 과제들에 대한 자기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이른바 민생 개혁 자체가 대선에 대한 준비다 이렇게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당 네.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유능함을 보여야 저는 뭐 국민들이 점수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진 자리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민생에서 유능함,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감 그리고 내로남불하지 않는 도덕적인 우선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의원님. 네, 더 열심히 잘 준비하고 민주당의 변화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